72세 은숙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서울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럽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올랐습니다. 아들 성민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예약까지 해놓았지만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언제나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접수 창구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은숙은 차례를 기다리며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저 뒷모습, 저 어깨선, 저 머리 묶은 방식까지. 설마. 은숙은 조심스럽게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6년 전 재혼 문제로 헤어진 전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주 지훈과 예린이었습니다. 은숙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6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성민이 재혼 발표 날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연락받지도 않았습니다. 기둥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수진은 초췌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했습니다. 해진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손톱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들쭉날쭉했습니다. 은숙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옮겨갔습니다. 지우는 12살이 됐을 텐데 키는 제법 컸지만 옷은 몸에 맞지 않게 작았습니다. 소매가 짧아서 손목이 훤히 드러났죠. 운동화는 낡아서 밑창이 벗겨지고 있었고 가방은 여기저기 기워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12살 아이답지 않게 입술을 꽉 다문 채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진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린. 9살 예린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작은 몸이 의자에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은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린의 팔에는 여러 번 주사를 맞은 흔적이 보였고 손등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물. 예린의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허둥지둥 가방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휴지와 낡은 지갑 사이에서 작은 물병을 꺼냈죠. 하지만 물병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물병을 흔들어 보고는 미안한 표정으로 예린에게 건넸습니다. 조금만 참아, 예린아. 진료 끝나면 바로 물 사줄게. 또 목마르냐? 지훈이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제도 물 엄청 마셨잖아. 수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예린의 이마에 손을 얹었죠. 뜨거웠습니다. 좀 이따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접수 창구에서 수진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수진은 예린을 안아 일으키려 했지만 아이는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결국 지훈이 동생을 부축했죠. 12살 소년이 동생을 어른처럼 꼭 붙잡고 걷는 모습. 은숙은 그 광경을 보며 손등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진료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이 움직이고 있었죠. 진료실 문이 닫히고 은숙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갔고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처방전이 들려 있었죠. 엄마, 주사 안 맞아도 돼? 예린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린의 손을 꼭 잡았을 뿐이었죠. 약국 앞에서 세 사람이 멈춰섰습니다. 수진은 처방전을 약사에게 건넸고 잠시 후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약사가 약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인슐린은 하루 3번 꼭 맞으셔야 하고요. 이 약은 식후에 드세요. 혈당 측정기도 매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5만 원입니다. 수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죄송한데, 이거 꼭 다 받아야 할까요? 좀 줄일 수는 없을까요? 약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필수 약들이라서요. 특히 인슐린은 꼭 맞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죠. 10,000원짜리 몇 장과 5,000원짜리 2장, 그리고 잔돈이 전부였습니다. 은숙은 멀리서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저기,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에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사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급한 인슐린과 기본 약만 드릴게요. 근데 이거 꼭 다음에 가져가셔야 해요. 예린 양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린 얼굴에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예린은 엄마 옷자락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안 아파. 은숙은 그 광경을 보며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약값도 못 내. 15만 원을. 은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 성민은 지금 골프장에서 수백만 원을 쓰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재혼한 부인과 함께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첫 번째 아이들은 약값 15만 원을 내지 못해 치료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은숙은 멍하니 뒤를 따랐습니다. 걷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앞서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봤죠. 버스 정류장에서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예리는 여전히 엄마에게 기대어 있었고 지우는 동생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다가가서 수진아, 애들아 하고 부르고 싶었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다가간단 말입니까? 6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사람이 성민이 재혼한다고 했을 때 새 출발하는데 옛 가족은 깨끗이 정리해라고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세 사람이 버스에 올라탔고 은숙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은숙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기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은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놓치면 안 돼요. 버스가 낡은 빌라촌에 멈춰섰고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은숙은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건물들은 낡았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 빌라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옥탑방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세 사람은 좁은 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은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내가 이걸 몰랐다고? 아니,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재혼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했죠. 전 며느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손주들도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은숙은 휘청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예린의 창백한 얼굴이 지훈의 꽉 쥔 주먹이 수진의 떨리는 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은숙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을 버렸구나. 아니, 내가 성민이를 저런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은숙은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골목에 젊은 여자분 사세요? 애들 키우는 슈퍼 주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있지. 그 집 말이야. 참 안 됐어. 외상으로 물건 사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갚아요. 작은 돈인데도 그렇게 미루니까 형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외상이 얼마나 되죠? 지금은 9만 원쯤 되는데.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갚아드릴게요. 10만 원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상하면 제가 갚을 테니까 물건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은숙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으로 가서 베이커리를 찾았습니다. 혹시 새벽에 일하시는 분 계세요? 젊은 여자분인데. 베이커리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수진 씨요. 새벽 4시 30분에 와서 2시간 반 정도 일해요. 빵 굽고 청소하고 배달 준비하고 거의 매일 와요. 주말 빼고는요. 성실해요. 말도 없이 일만 하는데 보면 안쓰러워요. 얼마 받으세요? 한 번에 3만 원이요. 한 달이면 60만 원 정도 되죠. 60만 원. 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애들 밥 먹이고 약값 내면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은숙은 동네 교회도 찾아갔습니다. 수진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게 기억났거든요. 작은 교회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수진 집사님 아세요? 애들 둘 키우는. 아, 알죠.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작은 애가 아프다고 해서요. 권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예배 중에도 화장실 자주 가고 물도 계속 달라고 하고 병원 가보라고 했더니 돈이 없대요. 교회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존심이 셋인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은숙은 예전 휴대폰을 찾아서 켰습니다. 수진이 보낸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재혼 6개월 후였습니다. 어머님, 수진이에요. 지훈이가 다음 주에 초등학교 졸업해요. 아버지라도 와주시면 좋겠어요. 은숙은 그 문자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었죠. 그때 은숙은 생각했었습니다. 성민이가 새 출발하는데 옛날 일로 발목 잡히면 안 돼. 깔끔하게 끊어야 애가 행복하게 살지. 두 번째 문자는 1년 후였습니다. 어머님, 예린이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서 소아당뇨래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이 문자도 봤었습니다. 그때 은숙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성민이가 재혼 위자료 줬잖아. 그걸로 알아서 하라고 한 거지. 내가 나서면 성민이 새 가정에 문제 생길 거야. 세 번째 문자는 2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가 학교에서 자꾸 싸워요.
아빠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지훈이가 할아버지라도 보고 싶대요. 은숙은 그때 화가 났었습니다. 왜 자꾸 우리한테 의지하려고 해? 재혼했으면 끝인 거지. 성민이 새 가정 행복한 것도 모자라서. 네 번째 문자는 1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연락 주세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저도 한계예요. 도와주세요. 그 문자를 보고 은숙은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아예 안 보려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수진의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휴대폰을 꼭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주가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1시였습니다. 은숙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지훈 학생 보호자이신가요? 긴장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할머니인데요. 저는 은평초등학교 보건 선생님입니다. 지훈 학생 동생 예린 양이 지금 학교에서 쓰러져서 119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은숙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 뭐라고요? 어머니와 연락이 안 돼서요. 저번에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고 가신 번호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숙은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어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응급실이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보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예린아, 제발 괜찮아라. 제발. 병원까지는 25분이 걸렸지만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은숙은 뛰어들어갔습니다. 김혜린, 김혜린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은숙은 커튼으로 가려진 침상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침상에 예린이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다리에는 모니터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깨물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은숙이 다가갔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은숙을 보자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린을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무력한지.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식 먹고 화장실 가다가 그냥 쿵 하고 쓰러졌어요. 애들이 소리 지르고 선생님들이 뛰어오고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지훈이 눈물을 참으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예린이가 요즘 이상하다고 물도 많이 마시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의사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할머니입니다. 어머니는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일단 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당 쇼크입니다. 당뇨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네, 들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혈당 수치가 450을 넘었습니다. 정상은 100 전후인데 이 정도면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이미 합병증이 시작됐습니다. 은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합병증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고 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망막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당뇨막 막병증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당장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시간만 늦었어도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었어요. 지금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치료는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 3번 인슐린 주사, 혈당 체크, 식단 조절, 정기 검진.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지금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명할 수도 있고 신부전으로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비용 문제가 있으신가요? 차트를 보니 지난번에도 약 때문에 치료를 미루셨던 것 같은데.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치료 과정을 봐야 알겠지만 입원비와 검사비, 약값 합쳐서 최소 350만 원은 들 겁니다. 선입금으로 150만 원은 필요하고요. 350만 원. 은숙의 귀에서 그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은숙은 예린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까스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니. 그때 커튼이 젖혀지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베이커리 앞치마를 그대로 입고 있었죠. 일하다가 급하게 온 모습이었습니다. 예린아. 수진이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예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왔어, 예린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의사 선생님이 상담실로 오시래요. 수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350만 원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최소 금액입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럼 분할로 낼 수는 없나요? 매달 조금씩? 응급 상황이라 선입금이 필요합니다. 150만 원만 먼저 내시면 일단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50만 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방을 뒤졌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짜리 4장, 5,000원짜리 3장, 1,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동전들. 다 합쳐도 7만 원이 안 됐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5,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벽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젠장.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다시 벽을 쳤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다 필요 없어. 돈도 없으면서 왜 우릴 낳았어?
왜 이렇게 살게 해? 지훈아. 수진이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지훈은 어머니 품에서 무너졌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돈 벌어야 하는데.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지훈아.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무능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할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은숙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일단 치료부터 해. 돈 걱정은 하지 마. 은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이 살리는 게 먼저야. 은숙은 가방에서 현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창구로 가서 150만 원을 뽑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납 창구에 냈습니다. 김혜린 환자 선입금입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돌아왔을 때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껴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분노가, 안도감과 동시에 자존심 상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할머니를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돈은 제가 꼭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 은숙이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은 은숙을 보고 수진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미안하다.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늦었어. 할머니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어머님, 6년이야. 6년 동안 난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문자 보냈을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난 다 외면했어. 성민이 새 출발하는데 방해될까봐, 재혼 가정에 문제 생길까봐. 은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 없어.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야. 나도 공범이야. 너희를 버린 건 성민이만이 아니야. 나도 똑같이 버렸어.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도 저희를 버리셨어요. 지훈이 졸업식 때, 예린이 아플 때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은숙이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용서 안 해도 돼. 화내도 돼. 그냥 할머니가 곁에 있는 것만 허락해줘. 이제라도 곁에 있고 싶어. 예린이 약가, 지훈이 학원비, 내가 책임질게. 아니, 책임지게 해줘.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은숙을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도 아빠랑 똑같아요. 필요할 때는 없다가 이제 와서. 맞아. 할머니도 똑같아. 그래서 미안해. 은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게. 할머니가 바뀌는 모습 보여줄게.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가락 끝이 살짝 닿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예리는 그날 저녁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숙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을 끓여왔고 점심에는 도시락을 샀습니다. 지훈이 학교를 빠지지 않도록 아침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은숙은 성민을 불렀습니다. 고급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성민은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부인과 함께 잘 살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내 딸이 입원했어. 성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린이요? 응. 당뇨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있었어. 혈당이 450 넘어서 거의 죽을 뻔했어. 그게 언제? 일주일 전이야. 너한테 연락 안 한 건 내 판단이었어. 너 재혼 가정 행복한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성민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병원비 내고 봤더니 통장에 돈이 좀 빠져서.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더니 예린이더라. 어머니, 제 허락도 없이 왜? 허락? 은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피를 나눈 애들이 굶고 있는데 허락이 뭐가 중요해? 예린이가 약값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있었어. 지훈이는 학교에서 싸우고 수진이는 새벽 4시 30분부터 일해서 한 달에 60만 원 벌어. 저는 몰랐어요. 위자료도 줬고. 위자료가 얼마나 남았겠어? 6년이야, 6년. 그 돈으로 애들 키우고 집세 내고 병원비 내면 얼마나 남겠어? 은숙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넌 그동안 뭐 했어? 좋은 차 몰고 좋은 옷 입고 골프 치고 다니면서 뭐 했어? 내 애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어.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랐다고? 번호 바꾼 건 왜? 수진이 연락 못하게. 애들 소식 듣기 싫어서 일부러 차단한 거잖아. 그건 변명하지 마. 내가 도망친 거야. 책임지기 싫어서 귀찮아서 새 가정에 방해될까봐 도망친 거야.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말이야, 성민아. 너만 탓할 수 없어. 너를 그렇게 만든 건 나야. 내가 너한테 성공만 중요하다고 돈이 최고라고 가르쳤어. 재혼할 때도 내가 말했잖아. 옛 가족은 깨끗이 정리하라고.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나도 공범이야. 수진이가 도와달라고 문자 보냈을 때 나도 외면했어. 너 새 출발하는데 방해될까봐. 그게 내 잘못이야. 은숙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하려고. 늦었지만 말이야. 너도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애들이 절 싫어하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주말마다 병원 가. 예린이 회복하는 거 지켜봐. 지훈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어. 처음엔 거절해도 계속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꾸준히. 성민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약속할게요. 다음 주 토요일 성민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장난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지훈과 마주쳤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너희 보러 왔어. 예린이 어떤지 궁금해서. 갑자기 아빠 된 기분이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성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 지겹게 들었어요. 알아. 근데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 아빠가 너희 버린 거, 연락 안 한 거, 다 아빠 잘못이야. 이제라도 하고 싶어? 믿을 수 없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또 사라질 거잖아요. 안 그럴게. 시간 걸려도 보여줄게.
성민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빠 믿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기회만 줘. 아빠가 바뀌는 모습 보여줄게. 둘은 한참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결국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근데 엄마 속상하게 하면 바로 내쫓을 거예요. 알았어. 고마워, 지훈아. 성민이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성민은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에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경계했고 수지는 성민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사왔고 지훈의 농구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린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5명이 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민이 치킨을 사왔고 은숙은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응? 엄마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성민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부터 일하고 밤 늦게 들어오고 아플 때도 쉬지 못했어요. 그거 알아요? 성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아니야.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 생활비도 보낼게. 자주 올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킨을 하나 집어 아버지 앞 접시에 놓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족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거리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5명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숙은 보온병에 담긴 보리차를 따르고 있었고 수지는 직접 만든 김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예리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지훈과 성민은 방금 농구를 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오늘 혈당 108이에요. 예린이 자랑스럽게 혈당 측정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은숙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예린이 정말 잘했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석 달 전만 해도 혈당이 450을 넘어 생사의 기로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고 눈도 맑았습니다. 엄마가 매일 챙겨줘서요. 아침, 점심, 저녁마다 혈당 재고, 인슐린 맞고, 음식도 골고루 먹고, 예린이 수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도 예전보다 여유가 보였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늘 긴장하고 초췌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새벽 일을 그만두고 낮에 할 수 있는 슈퍼 계산 일을 시작한 덕분이었습니다. 은숙이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준 덕분에 무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통장에 입금됐고 성민도 양육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책임을 다시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탑방은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적어도 끼니 걱정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훈이 농구공을 들고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합 있어요. 올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꼭 갈게. 응원 열심히 할게. 저도.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도 될까?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요. 근데 응원 너무 크게 하지 마요. 부끄러우니까. 성민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석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왔습니다. 처음엔 지훈이 문전박대하기도 했고 수지는 아예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지훈의 농구 연습을 지켜봤으며 수진이 힘들어 보이면 조용히 생필품을 사다 놓았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수진과 성민은 여전히 대화가 어색했고 재결합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협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밥 먹자. 수진이 김밥을 돗자리 위에 펼쳤습니다. 은숙이 만든 유부초밥도 성민이 사온 샌드위치도 함께 놓였습니다.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한 침묵은 없었습니다. 예린이 먼저 김밥을 집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래, 할머니 먹을게. 은숙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수진이가 솜씨가 늘었네. 수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은숙을 쳐다보지도 않던 며느리였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지훈이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3점 슛 3개나 넣었어요. 정말? 우리 아들 실력이 많이 늘었네. 코치님이 고등학교 가면 농구부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그래, 아빠가 응원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전 왜 왔어요? 라고 차갑게 말하던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한강변을 따라 뛰어다녔습니다. 예리는 더 이상 쉽게 지치지 않았고 지훈은 동생을 돌보며 함께 놀았습니다. 은숙과 수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진작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가끔 화가 나요. 그때 생각하면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으려고요. 애들 위해서라도 천천히 하자. 억지로 용서 안 해도 돼. 은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야. 너희한테, 애들한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예린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지훈이 동생을 쫓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이었습니다. 은숙은 지훈의 고등학교 입학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옆자리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성민이 있었습니다. 예리는 은숙 무릎에 기대어 앉아 있었죠. 무대 위로 신입생들이 올라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지훈이 보였습니다. 은숙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손주의 입학식에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있다니.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끝나고 신입생 대표 선서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이 대표로 뽑힌 줄 몰랐거든요. 저희 신입생 일동은 지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은숙은 손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전 병원에서 벽을 치며 울던 아이가 다 필요 없어라고 소리치던 아이가 이제는 또래를 대표해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지훈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가족석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은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민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지훈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찍자. 은숙이 말했습니다. 5명이 벚꽃나무 아래 섰습니다. 지나가던 학부모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은숙은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2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입학식 후 근처 식당에서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성민이 지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입학 선물이야. 지훈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새 농구화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당신이라고 부르던 아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숙의 집으로 갔습니다. 은숙은 1년 전에 고급 아파트를 팔고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2년간의 가족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 한강공원 피크닉 사진, 예린의 생일 사진, 지훈의 농구 경기 사진들. 저녁 준비를 하며 수진이 은숙 옆에서 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서로 어색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함께 요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훈과 성민이 농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은숙은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에게는 기적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먹자. 지훈이 입학 축하해서 오늘은 특별히 갈비찜도 만들었어. 은숙이 말했습니다. 와, 할머니 갈비찜. 예린이 환호했습니다. 5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식사 후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회사 옮기려고요. 지금 회사는 너무 바빠서 애들 만날 시간이 없어요. 작은 회사로 가려고요. 월급은 줄지만 시간은 더 생길 것 같아요. 은숙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후회 안 할 거니?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애들 크는 거 놓치는 게 더 후회될 것 같아요. 성민이 지훈과 예린을 쳐다봤습니다.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녁 8시 수진과 아이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옥탑방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은숙과 성민이 보증금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네, 어머님.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지훈과 예린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손주들. 은숙은 대문 앞까지 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은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찍은 입학식 사진을 보았습니다. 5명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은숙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은숙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와 나누는 차 한 잔, 아들이 변화하는 모습, 함께 먹는 저녁.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행복이 되는 거였습니다. 화려한 아파트도 명품도 성공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구나. 은숙은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내일도 손주들과 함께할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